최근에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 증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2019년 말에 그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잔고가 1,01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 말에는 이게 4,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그 1월 말에는 거의 6,28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7천억 원 뭐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ETF 투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금,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그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이 복리 효과를 일으켜서 더 수익률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급격한 충격이 올 때 뭐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과거에는요. 주로 시장 대표 지수의 ETF가 주종을 이루었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테마형 ETF 같이 이제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기가 쉬워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역시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그런 조건들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은 ETF를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은 ETF에 투자를 할 때 그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대상 ETF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인버스 ETF는 어떤 거냐면은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반대로 이 ETF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초지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ETF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즉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버스 ETF고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2배 혹은 3배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뭐 한국은 주로 이제 2배로 복제를 하는 ETF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ETF라고 치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갈 때 이 ETF는 2%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1%를 하락하면은 이 ETF는 2%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지수 움직임의 2배로 움직이는 이런 ETF들을 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자,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로 단기 매매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금 계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퇴직연금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ETF도 투자를 못 한다는 겁니다. 뭐 파생상품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게 대표적인 파생상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인 주식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구성하는 방식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식들을 채워가지고 현물 ETF를 만들 수도 있지만 파생 상품들을 활용해서 선물이나 옵션을 활용해서 ETF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파생 상품의 위험 평가액이 40%가 넘어가면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편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ETF 이거는 실물 편입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뭐 석유를 직접 사서 ETF 안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파생 상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뭐 통화 선물 ETF 이런 것도 파생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그 대부분은 편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뭐 원자재 ETF라고 하더라도 실물을 담고 있으면 편입이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구리를 실제로 편입을 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그런 거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파생 상품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두 번째 부분은요.
자동 매수 시스템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퇴직연금에서 일반 펀드를, 뭐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같은 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한 번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뭐 21일 정도에 내 그 퇴직연금 부담금이 들어온다, 회사에서. 그러면 그걸로 이 펀드를 사주세요라고 처음에 한 번만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엔 별도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펀드를 매수를 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펀드를 이제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자동 매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ETF 투자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ETF 투자는 그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제로 그 매수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와 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 자동 매수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은 월 부담금이 납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제가 뭐 회사에서 부담금으로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ETF 투자를 하려면 직접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PC로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접속을 하셔서 지정을 해서 가격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ETF를 얼마에 사겠다, 지정을 해서 매수를 누르셔가지고 직접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식 사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정기적으로 매달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파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어떻게 하시죠? 가격 지정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펀드를 지금 팔겠다, 다 팔 거냐, 뭐 반만 팔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3영업일 기준가로 뭐 8영업일 환매 이런 식으로 펀드마다 뭐 돈이 나오는 날은 다르지만은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환매라는 절차가. 근데 ETF는 다릅니다. ETF는 주식처럼 팔 때도 내가 얼마의 가격으로 몇 주를 팔겠다라는 걸 다 입력해서 주문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할 때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ETF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퇴직연금 계좌 자체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DC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IRP에서 펀드 혹은 뭐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위험자산들, 여기서 위험자산이라는 것은요, 뭐 주식형 펀드거나 아니면 주식이 40% 이상 담겨 있는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위험자산을 70% 이상은 편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ETF도 일반적인 어떤 펀드와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70% 룰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 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이거를 내가 100% 넣고 싶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70%까지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30%는 위험하지 않은 자산들,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ETF는 이게 일반적인 펀드보다 이거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그냥 70% 룰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식형 ETF를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진 돈이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뭐 계산 편의상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70% 하면 얼마죠? 700만 원이죠. 이 700만 원을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딴 데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700만 원은 주식형 ETF, 300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운이 좋아서 시장이 상승하는 겁니다. 쫙 올라가지고 이 주식형 ETF가요,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가 아까 700만 원이었잖아요. 투자한 게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는 어떻게 됐죠? 7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까 1,300만 원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상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들고 있던 게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 원래는 70%였지만 지금 1,000만 원이 됐으면 1,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한 7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7%니까 70%를 넘어가긴 했으나 처음에 보유하신 이후에 매매를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ETF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를 산 상태에서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보유 비율이 올라간 것 자체 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 이걸 팔았을 때입니다. 자, ETF 투자자가요. 그거를 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파신 거예요. 매도를 해서 이제 기분 좋게 파시고 이제 그 이익을 실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판 다음에 갑자기 또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호재가 떠가지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주식형 ETF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700만 원어치를 ETF를 샀다가 1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그걸 팔았는데 700만 원으로 ETF를 700주를 샀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00주를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당 10,000원에 사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개당 10,000원에 사신 분인데 이게 1000만 원어치가 돼서 팔았는데 판 가격 아직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판 가격 그대로인 상황에서 팔았다가 다시 700주를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ETF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ETF의 평가 금액이 70% 전체 자산의 70%가 아니라 77%가 됐기 때문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 가격으로 다시 사면은 다시 살 때의 비중이 77%가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70% 한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산다라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건 상관이 없지만 팔았다가 다시 살 때는 다시 70% 룰을 계산을 또 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밖에 못 사겠죠. 그러면 1,300만 원의 70%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한 9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910만 원 정도만 주식형 ETF를 사고, 그러면 이제 700주가 아니라 700주보다 좀 모자르게 사셔야 되겠죠. 910만 원 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뭐 다시 현금 보유를 하시거나 채권형 펀드를 사거나 이런 덜 위험한 자산으로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ETF 혹은 뭐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매매를 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거나 할 때 원하는 수량만큼 못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퇴직연금 투자자분들이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을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그 투자 가능한 ETF에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그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 같은 또는 파생 상품을 많이 편입한 ETF는 투자를 못한다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자동 매수 시스템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세 번째는 위험자산 70% 한도, 이거를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